야, 너 솔직히 말해봐. 밤에 외로워서 어떻게 자냐? 베트남 신부라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은 돈만 주면 다 해결된다던데. 대한민국에서 남자 나이 45이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누군가는 안정적인 직장과 토끼 같은 자식들을 거느린 가장의 모습을 그릴 테고, 누군가는 사회적 지위를 누리며 골프나 치러 다니는 중년의 여유를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 주인공 박민석 씨의 현실은 그런 핑크빛 상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니, 아주 멀었죠. 민석 씨는 올해로 딱 45, 꽉 찬 나이의 노총각입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빌라 전세 하나와 10년이 다 되어가는 중형차 한 대, 그리고 매일 밤 그를 반겨주는 정막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민석 씨가 게으르게 살았느냐 하면 그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남들이 잠든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고, 요령 피우는 법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왔습니다. 다만 세상은 요령 없는 성실함보다는 화려한 겉모습과 처세술에 더 점수를 주는 곳이었기에 민석 씨의 통장 잔고는 그의 땀방울만큼 불어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운명의 그날 저녁, 민석 씨는 강남의 한 고급 한우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라는 명목으로 날아온 문자를 무시했어야 했는데 외로움이 사무치던 밤 술김에 갈게라고 답장을 보내버린 것이 화근이었죠.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강남 한복판에서 민석 씨는 자신의 낡은 구두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들어가기 싫다. 정말 들어가기 싫다. 수십 번을 되뇌었지만 이미 약속 장소에 도착해버린 뒤였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기 굽는 냄새와 왁자지껄한 소음이 훅 끼쳐왔습니다. 룸 안쪽에서는 이미 술판이 벌어져 있었죠. 어이, 박민석? 왜 이제 와? 안 오는 줄 알았네. 가장 먼저 민석 씨를 반긴 건, 아니 반기는 척하며 비꼬는 건 동창회의 주최자이자 부동산 개발로 떼돈을 벌었다는 최진우였습니다. 번들거리는 명품 정장에 손목에는 집 한 채 값이라는 시계를 차고 있는 그는 학창 시절부터 유독 민석 씨를 깔보던 녀석이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진호야. 차가 좀 막혀서. 민석 씨가 멋쩍게 웃으며 빈자리에 앉자마자 진호의 옆에 앉아있던 성형외과 의사 영철이 킬킬거리며 말을 받았습니다. 야, 민석이, 너 아직도 그 똥차 타고 다니냐? 10년도 넘었지. 야, 요즘은 차가 곧 그 사람 얼굴이야. 너 그러니까 장가를 못 가는 거야. 여자들이 딱 보면 견적 나오거든. 아, 이 남자는 미래가 없구나 하고 좌중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민석 씨는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술잔이 몇 순배 돌고 취기가 오르자 친구들의 농담은 점점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민석 씨의 가슴을 찔러댔습니다. 민석아, 솔직히 말해봐. 너 밤에 외로워서 어떻게 자냐? 내가 아는 베트남 업체 있는데 소개해 줄까? 요즘은 나이 많은 노총각들도 돈 좀 주면 20대 아가씨 데려올 수 있어. 너 주제에 국내에서 짝 찾으려면 힘들잖아. 안 그래? 진호가 혀 꼬인 소리로 떠들어대자 옆에 있던 친구들이 장단을 맞추며 낄낄거렸습니다. 맞아, 맞아. 민석이 쟤는 눈을 낮춰야 돼. 야, 거울 좀 봐라. 머리숱도 휑하고 배도 나오고 45살 먹도록 여자 손 한 번 제대로 못 잡아본 거 아니냐? 이러다 제 고독사에서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잔인하리만큼 정확하게 민석 씨의 콤플렉스를 파고들었습니다. 민석 씨는 소주잔을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화를 내면 더 비참해질 것 같아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비굴한 자신이 너무나도 싫었지만 45년 동안 굳어진 패배감은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룸문이 열리고 앳된 얼굴의 여자 아르바이트생이 숯불을 갈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긴 생머리를 하나로 질끈 묶고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을 한 그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숯불통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아도 20대 후반이나 되었을까 고된 일상에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맑고 깊은 아가씨였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진호의 앞자리에 숯불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술에 취해 몸을 비틀거리던 진호가 팔을 치는 바람에 시벌건 불똥 하나가 진호의 명품 바지 위로 튀었습니다. 아, 뜨거워. 야, 이 미친년아.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진호가 벌떡 일어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사색이 되어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치우겠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이거 얼마짜리 바지인 줄 알아? 내가 여기서 1년 동안 알바해서 벌어도 못 사는 옷이야. 어디서 거지 같은 게 들어와서 재수를 옴붙게 해. 당장 사장 오라 그래. 진호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아르바이트생에게 삿대질을 해대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친구들도 말리기는커녕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낄낄거리며 그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야, 진호야. 그냥 봐줘라. 예쁘게 생겼는데 내가 참아. 오빠가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아서 그래. 아가씨가 술 한 잔 따르면 용서해 줄 수도 있는데. 영철이 느끼한 눈빛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희롱했습니다. 그 순간 민석 씨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민석 씨는 자신을 향한 모욕은 참아왔습니다. 자신이 못나서 자신이 부족해서 듣는 소리라고 애써 삼켜왔습니다. 하지만 저 어린 아가씨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땀 흘리는 저 청춘이 돈 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짓밟히는 모습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힘없고 빽없는 자신을 향한 조롱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민석 씨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쿵 소리를 냈지만 민석 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공포에 떨고 있는 저 아가씨와 악마처럼 웃고 있는 진호의 얼굴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만해. 민석 씨의 입에서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민석 씨에게 쏠렸습니다. 진호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냐? 그만하라고. 야, 박민석. 내가 지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주제 파악 좀 해라. 내가 낄 자리가 아니야. 진호야, 그만해라. 실수한 거잖아. 사과도 했고. 어린 아가씨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냐? 민석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져서 민석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와 비싼 향수 냄새가 뒤섞인 역겨운 냄새가 민석 씨의 코를 찔렀습니다. 하, 이 새끼 봐라. 야, 너 이 여자 아냐? 왜? 내가 못 해본 연애, 이런 알바생이랑이라도 해보고 싶어서 그래. 아주 눈물 나는 동료애네. 끼리끼리 논다더니 거지 같은 놈이 거지 같은 년 편드는 꼴 좀 봐라.
진호의 말에 친구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민석 씨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이제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흐느끼는 어깨를 보자 민석 씨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 이따위 친구들, 이따위 동창회, 그리고 이따위 비굴한 인생, 오늘로 끝이다. 민석 씨는 성큼성큼 걸어가 울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떨리는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놀란 눈으로 민석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민석 씨는 그녀의 눈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겁에 질린 사슴 같은 눈망울. 민석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여자를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데리고 나가야겠다고. 그리고 저 오만방자한 녀석들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겠다고. 비록 그것이 거짓말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남자가 되어야겠다고 말입니다. 민석 씨는 진호를 똑바로 노려보며 평생 내본 적 없는 가장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 안다. 이 여자가 내 여자다. 내 약혼녀라고. 그러니까 그 더러운 입 닥쳐. 순간 룸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호의 입이 떡 벌어졌고 낄낄대던 친구들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지어 손목을 잡힌 아르바이트생조차 숨을 멈추고 민석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약혼녀. 내가 이 여자랑. 진호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더듬거렸습니다. 민석 씨는 잡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의 손에 힘을 주며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래. 다음 달에 결혼한다. 그러니까 내 여자한테 함부로 하지 마. 한 번만 더 그딴 식으로 짓거리면 그땐 친구고 뭐고 가만 안 둔다. 민석 씨는 멍하니 서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이끌고 룸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야, 박민석. 거기 안 서. 하는 진호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민석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빠져나와 찬 밤바람을 맞는 순간까지도 민석 씨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저질렀다. 정말로 저질러버렸다. 생판 모르는 남을, 그것도 딸뻘이나 되어 보이는 아가씨를 약혼녀라고 질러버리다니. 식당 앞 주차장, 가로등 불빛 아래 두 남녀가 섰습니다. 민석 씨는 그제야 잡고 있던 그녀의 손을 황급히 놓았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이 아가씨 입장에서는 도와준 게 아니라 또 다른 미친놈처럼 보였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기 미안해요. 당황했죠. 그냥 저 녀석들이 너무 심하게 구니까 저도 모르게 홧김에. 정말 미안합니다. 기분 나빴다면 사과할게요. 민석 씨가 고개를 숙이며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석 씨가 고개를 들어보니 아가씨가 눈물을 닦으며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니었으면 저 오늘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저런 진상 손님들은 사장님도 함부로 못해서 제가 다 뒤집었어야 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인사에 민석 씨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45년 평생 누군가에게 이렇게 진심 어린 감사를 받아본 적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묘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근데 아저씨. 네. 방금 그거 진짜예요. 네. 뭐가요? 저랑 결혼한다는 거요. 민석 씨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그녀의 눈동자가 마치 운명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45년 묵은 노총각의 인생에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을 밤 공기가 제법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민석 씨의 얼굴은 여전히 터질 듯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식당을 빠져나와 한참을 걸어 인적이 드문 골목길. 어귀에 멈춰 섰을 때야 민석 씨는 거칠어진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심장은 아직도 쿵쾅거리고 있었으니까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이제야 현실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생판 모르는 아가씨를 끌고 나와서 내 여자라니, 결혼할 사람이라니. 이건 누가 봐도 미친 짓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쭈뼛거리며 옆에 서 있는 아가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아까의 그 험악한 상황에서 벗어난 것이 안도되는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기운이 있었습니다. 민석 씨는 황급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저기, 아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실수를 했네요. 이거 택시비 하시고요. 오늘 일은 잊어버리세요. 정말 미안합니다. 민석 씨가 5만 원짜리 지폐 2장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자신의 홧김에 휘말린 죄 없는 아가씨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녀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석 씨의 눈을 빤히 쳐다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저씨, 돈은 됐고요. 아까 그 말 책임지셔야죠. 네. 무슨 책임이요? 민석 씨는 당황해서 되물었습니다. 설마 홧김에 내뱉은 거짓말을 가지고 꽃뱀처럼 늘어지려는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하다 보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으니까요.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결혼한다면서요. 다음 달에 친구들한테 그렇게 큰 소리 치셨잖아요. 아니, 그건 아까 그놈들이 너무 사람을 무시하니까 욱해서 그런 거고, 진짜 결혼하자는 게 아니라, 아가씨도 알잖아요. 알죠. 거짓말인 거. 근데요, 아저씨. 그 거짓말 진짜로 만들 생각 없으세요? 민석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아가씨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요? 45 먹은 볼품없는 노총각에게 29이나 됐을까 싶은 젊은 아가씨가 거짓말을 진짜로 만들자니요. 민석 씨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아가씨, 농담이 지나치네요. 나 같은 놈이랑 무슨 결혼을 합니까? 보시다시피 가진 것도 없고 나이도 많고 아까 보셨죠? 친구들한테 무시나 당하는 놈입니다. 저 같은 놈 엮여서 좋을 거 하나 없어요. 얼른 집에 가세요. 민석 씨는 손사래를 치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더 이상 엮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가 민석 씨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저 갈 데 없어요. 민석 씨가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집 보증금 사기당해서 쫓겨났어요. 고시원비도 밀려서 당장 오늘 밤 잘 곳도 마땅치 않고요. 저 식당 알바도 오늘 잘리면 갈 곳 없어요. 그녀의 사정은 딱했지만 그렇다고 민석 씨가 책임질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45년 동안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살아온 민석 씨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 보는 남자한테 결혼하자는 게 말이 됩니까? 결혼이 아니라 계약이요. 계약이요. 네. 아저씨도 필요하잖아요. 저 사람들한테 보여줄 번듯한 여자. 아까 보니까 자존심 엄청 상해하시던데. 저 예쁘장하잖아요. 꾸미면 꽤 괜찮아요. 제가 아저씨 기 살려드릴게요. 대신 아저씨는 저한테 잘 곳이랑 먹을 것 좀 제공해 주세요. 어때요? 서로 윈윈 아닌가요?
민석 씨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돌하다고 해야 할지,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해야 할지. 하지만 그녀의 제안은 묘하게 솔깃했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아오면서 사무치게 느꼈던 외로움, 그리고 오늘 동창회에서 겪었던 그 참담한 수모. 만약 이 아가씨가 정말 내 옆에 있어준다면 적어도 친구들 앞에서 고개는 들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얄팍한 욕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석 씨를 움직인 건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돈을 뜯어내려는 사기꾼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처절함, 그리고 그 속에서도 잃지 않은 당당함이 보였습니다. 마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 같기도 했죠. 이름이 뭡니까? 한참의 침묵 끝에 민석 씨가 물었습니다. 이수진이에요. 28이고요. 민석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쳤어, 박민석. 내가 드디어 노망이 났구나. 하지만 입에서는 딴소리가 나왔습니다. 나는 박민석입니다. 45이고 하는 일은 작은 인테리어 설비 가게 하고 있습니다. 집은 방 2개짜리 낡은 빌라고요. 그걸로 충분해요. 수진 씨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환한지 어두운 골목길이 대낮처럼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 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4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이 낯선 아가씨의 미소 한 방에 삐걱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근처 편의점 앞 플라스틱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캔맥주 2개를 사이에 두고 기묘한 동거 계약서가 작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도 펜도 없었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그 어떤 법적 문서보다 진지했습니다. 조건은 간단해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이처럼 연기하기, 집에서는 각방 쓰기, 그리고 제가 돈 벌어서 보증금 모을 때까지만 신세지기. 아, 밥이랑 청소 빨래는 제가 다 할게요. 저 살림 잘해요. 수진 씨는 맥주를 한 모금 들이키며 또박또박 조건을 나열했습니다. 민석 씨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수진 씨, 네, 정말 괜찮겠어요. 나 같은 아저씨랑 산다고 소문나면 나중에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갈 때 흠되잖아요. 민석 씨의 걱정스러운 말에 수진 씨는 잠시 맥주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요. 글쎄요. 그런 게 있긴 한가요? 돈 없다고 무시하고 배경 없다고 짓밟는 사람들만 봐와서 그런지 전 그런 거 안 믿어요. 수진 씨의 눈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민석 씨는 직감했습니다. 이 어린 아가씨에게도 말 못할 사연이 있구나. 겉으로는 당차 보이지만 속은 문드러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아저씨가 괜찮으시겠어요. 저 빚쟁이들이 쫓아올 수도 있는데. 빚쟁이라니요. 아버지가 남긴 빚이 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집도 날린 거고요. 민석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이야기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발을 뺐을 겁니다. 빚쟁이라니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기 딱 좋은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민석 씨는 이상하게도 도망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호 본능 같은 것이 꿈틀거렸습니다. 걱정 마요. 우리 집에 오면 빚쟁이들도 함부로 못 들어와요.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 운동 좀 했거든요. 그리고 현관문도 내가 직접 달아서 튼튼합니다. 민석 씨가 어색하게 농담을 건네자 수진 씨가 풋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운동이요. 배 나오셨던데. 아, 이거 인격입니다.
인격 안에 근육이 숨어 있다고요.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편안한 웃음이 오갔습니다. 민석 씨는 이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맥주를 마시며 소소한 농담을 주고받는 일상. 지난 45년 동안 그토록 바랐던 평범한 행복이 바로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1일인 겁니다. 수진 씨가 캔맥주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민석 씨도 엉겁결에 캔을 부딪혔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가짜 약혼녀님. 잘 부탁해요. 가짜 약혼남님. 쨍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위험하고도 설레는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민석 씨는 남은 맥주를 원샷으로 들이켰습니다. 시원한 탄산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면서 가슴속 체증까지 뚫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민석 씨의 낡은 중형차 조수석에는 수진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조수석에 여자를 태운 겁니다. 민석 씨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땀이 나는 걸 느끼며 힐끔힐끔 옆을 쳐다보았습니다. 수진 씨는 피곤했는지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녀의 고단한 얼굴이 보였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민석 씨는 라디오 볼륨을 줄이고 히터를 틀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차 안을 감싸자 민석 씨의 마음에도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이게 잘하는 짓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민석 씨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저 불쌍한 아가씨가 빚 다 갚고 나갈 때까지라도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고요. 비록 가진 건 없지만 마음만은 진심으로 대해주겠다고 말입니다. 차가 낡은 빌라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수진 씨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다 왔어요. 아, 깜빡 잠들었네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피곤할 텐데 얼른 들어가서 쉬어요. 집이 좀 좁고 낡아서 불편할 텐데. 민석 씨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앞장섰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민석 씨의 손길이 평소보다 신중했습니다. 삐비빅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캄캄했던 민석 씨의 자취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어수선한 거실, 낡은 소파, 그리고 혼자 먹다 남은 라면, 그릇이 널려 있는 식탁. 민석 씨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허둥지둥 그릇을 치웠습니다. 아이고, 정리를 못해서. 잠시만요. 수진 씨는 그런 민석 씨의 뒷모습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내려놓으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비켜보세요. 제가 할게요. 살림은 제가 맡기로 했잖아요. 수진 씨가 능숙한 솜씨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 물 흐르는 소리가 텅 비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석 씨는 소파에 앉아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친구들의 비웃음을 견디며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던 자신이 지금은 젊고 예쁜 아가씨와 한 집에 있다니요. 하지만 이 평화가 폭풍전야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민석 씨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한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최진호. 아까 식당에서 난동을 부렸던 그 녀석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침을 꿀꺽 삼키며 수진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수진 씨도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민석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던 겁니다. 핸드폰 액정 위에서 번쩍이는 최진호라는 이름. 석자는 마치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처럼
민석 씨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이 밤중에 그것도 아까 그렇게 난동을 부리고 헤어진 마당에 전화를 걸어왔다는 건 뻔했습니다. 술김에 시비를 걸거나 아까 그 약혼녀가 진짜인지 확인하려는 심산이었겠죠. 민석 씨의 손이 갈 곳을 잃고 허공에서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받으면 무슨 욕을 들을지 또 어떤 비아냥을 견뎌야 할지 상상만 해도 위가 쓰려왔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수진 씨가 물기 젖은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며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는 민석 씨의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수진 씨, 그거 받으면 안 되는데. 걔네들 지금 술 취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민석 씨가 말릴 새도 없이 수진 씨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스피커폰을 켜고 식탁 위에 보란 듯이 올려놓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시끄러운 노래방 소음과 함께 진호의 혀 꼬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박민석? 너 이 새끼 전화 왜 이렇게 안 받아? 쫄았냐? 아까 그 기집애 진짜 내 약혼녀 맞냐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서 전화했다. 야, 솔직히 말해봐. 얼마 주고 샀냐? 민석 씨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저질스러운 농담과 조롱. 민석 씨가 황급히 전화를 끊으려 손을 뻗었지만 수진 씨가 한 손으로 민석 씨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아주 차분하고 도도하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이죠. 여보세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남의 약혼자한테 전화질이세요. 교양 없이. 수화기 넘어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진호도 당황했는지 헛기침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아까 그 알바생. 알바생이라뇨? 말씀 좀 가려서 하시죠. 저 민석 씨 약혼녀 이수진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석 씨 씻고 있어요. 피곤해 죽겠다는데 왜 자꾸 귀찮게 구세요? 내일 출근도 안 하세요. 수진 씨의 거짓말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옆에 있던 민석 씨조차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씻고 있다니요. 민석 씨는 소파에 멀쩡히 앉아 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주는 파괴력은 엄청났습니다. 밤 11시에 남자가 씻고 있다. 그리고 여자가 전화를 대신 받는다. 이건 두 사람이 이미 깊은 사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알리바이였으니까요. 뭐? 씻어? 너네 진짜 같이 사는 거야. 진호의 목소리가 한풀 꺾였습니다. 수진 씨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같이 살든 말든 그쪽이 무슨 상관이세요? 그리고 아까 식당에서도 무례하시더니 지금도 술 드시고 주사 부리시는 건가요? 우리 민석 씨 착하다고 함부로 대하시나 본데 저 그런 꼴 못 봅니다. 한 번만 더 밤늦게 전화해서 헛소리 하시면 그땐 제가 직접 찾아가서 사모님한테 다 이를 거예요. 아시겠어요? 수진 씨는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정적? 민석 씨는 입을 떡 벌린 채 수진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45년 평생 진호 앞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을 이 20대 아가씨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쏟아낸 겁니다. 와, 수진 씨. 대단하네요. 심장이 강철입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민석 씨가 감탄하며 묻자 수진 씨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강하게 나가야 깨갱해요. 착하게 굴면 호구인 줄 알고 더 물어뜯거든요. 아저씨도 이제부터는 기죽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수진 씨의 당찬 말에 민석 씨의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그 말이 어찌나 든든하던지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석 씨는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잠든 수진 씨의 숨소리가 문틈으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낯선 여자가 우리 집 거실에서 자고 있다. 그것도 내 편이 되어준 여자가. 민석 씨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웃었습니다. 4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 씨를 깨운 건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온 민석 씨는 자신의 집이 맞나 싶어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어수선하게 널려있던 옷가지들은 말끔하게 개켜져 있었고 먼지 쌓인 선반은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된장찌개, 계란말이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나 라면으로 때우던 민석 씨의 아침상과는 차원이 달랐죠. 일어나셨어요. 얼른 와서 드세요. 아저씨 냉장고에 재료가 없어서 앞에 슈퍼 가서 좀 사왔어요. 수진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든 채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석 씨는 멍하니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술 떠서 입에 넣자 뜨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얼어붙었던 속을 녹여주었습니다. 맛있네요.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밥 같아요. 민석 씨가 울먹이듯 말하자 수진 씨는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드세요. 남자는 밥심이라잖아요. 그래야 힘써서 돈도 벌고 저 사람들 코도 납작하게 해주죠. 식사를 마친 후 수진 씨의 본격적인 민석 씨 개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민석 씨의 옷장을 활짝 열어젖히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아저씨, 패션 센스가 왜 이래요? 이건 10년 전 유행이고, 이건 등산복이고, 죄다 칙칙한 회색, 검은색 뿐이네요. 이러니 노총각 소리 듣죠. 수진 씨는 거침없이 옷들을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석 씨는 안절부절 못하며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그거 아직 멀쩡한 건데. 작업할 때 입으면 편한데. 작업복은 작업할 때만 입으세요. 평소에는 좀 깔끔하게 입고 다녀야죠. 여자가 생겼으면 티를 내야 할 거 아니에요. 수진 씨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쇼핑백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민석 씨가 큰맘 먹고 샀다가 사이즈가 작아서 한 번도 입지 못한 감색 정장이었습니다. 오, 이거 괜찮네요. 브랜드도 좋은 거고. 아저씨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에이, 그거 안 맞아요. 제가 요즘 배가 나와서 5년 전에 샀는데 그때도 꽉 끼어서 못 입었어요. 일단 입어나 보세요. 옷이 날개라는데. 수진 씨의 성화에 못 이겨 민석 씨는 쭈뼛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정장을 갈아입었습니다. 바지를 입고 셔츠 단추를 채우는데 이상하게 옷이 몸에 착 감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숨도 못 쉴 만큼 꽉 끼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어깨와 가슴 부분이 딱 맞춘 듯이 들어맞았죠. 민석 씨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헐렁한 티셔츠 속에 감춰져 있던 몸이 드러난 것입니다. 매일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한 덕분에 민석 씨의 몸은 군살 하나 없이 단단한 근육질이었습니다. 겉보기엔 배 나온 아저씨 같았지만 그건 펑퍼짐한 옷 때문이었고 실제로는 웬만한 20대보다 더 탄탄한 몸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방문을 열고 나오자 수진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대박. 수진 씨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민석 씨 주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아저씨, 몸이 왜 이렇게 좋아요? 배 나온 거 아니라면서요?
이거 다 근육이잖아요. 어깨 넓은 거 봐. 슈트핏이 장난 아닌데요. 민석 씨는 쑥스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냥 뭐 현장 일하다 보면 힘쓸 일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노동 근육이 아닌데. 혹시 옛날에 운동하셨어요? 수진 씨의 예리한 질문에 민석 씨가 멈칫했습니다. 아, 뭐. 아주 옛날에 조금. 유도 좀 했습니다.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갔다가 부상 때문에 그만뒀지만요. 민석 씨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수진 씨는 보물을 발견한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유도요. 국가대표 상비군. 와, 진짜 반전이다. 그럼 싸움도 잘하시겠네요. 싸움은 무슨. 운동 그만둔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아니에요. 폼이 살아있어요. 아저씨, 이거예요. 이 반전 매력. 이걸로 밀고 나가면 걔네들 다 기절할걸요. 수진 씨는 신이 나서 민석 씨의 머리를 만져주고 넥타이를 골라주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두 사람.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듬직한 중년 남성과 그 옆에서 넥타이를 매주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 누가 봐도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거울 속 수진 씨와 눈이 마주치자 심장이 다시 한번 쿵쾅거렸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올려둔 민석 씨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문자가 왔다는 알림음이었습니다. 최진호야, 박민석? 내가 어제 한 말 진짜인지 확인 좀 해야겠다. 이번 주말에 동창회 부부 동반 야유회 있는 거 알지? 거기에 그 여자 데리고 나와라. 안 나오면 뻥인 걸로 알고 내가 아주 동네방네 소문 다 낼 거니까 각오해라. 문자를 확인한 민석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야유회라니. 그것도 부부 동반이라니. 이건 대놓고 망신을 주겠다는 작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내들은 또 얼마나 기가 세고 속물적인지 민석 씨도 익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수진 씨가 슬쩍 핸드폰을 들여다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야유회요. 잘 됐네요. 잘 되다니요. 걔네들 와이프까지 다 오는 자리예요. 가면 무슨 꼴을 당하려고. 안 가는 게 낫습니다. 핑계대고 빠지죠. 아니요. 가야죠. 피하면 평생 비겁한 놈소리 들어요. 그리고 저 이런 자리 전문이에요. 기죽이는 거 제가 제일 잘하거든요. 아저씨는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수진 씨의 눈빛에서 강한 투지가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무시한 세상에 대한 그리고 가진 것 없다고 짓밟으려 했던 사람들에 대한 통쾌한 한 방을 준비하는 승부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준비됐죠, 자기야. 수진 씨가 장난스럽게 윙크를 날렸습니다. 민석 씨는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갑시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토끼 부부. 아니 사실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곰과 여우의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인 주말이 밝았습니다. 야유회 장소는 경기도 가평의 한 고급 글램핑장이었습니다.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한 이곳은 하루 숙박비만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럭셔리 캠핑장이었죠. 입구 주차장에는 이미 번쩍이는 외제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벤츠, BMW, 포르쉐 등 마치 모터쇼를 방불케 하는 화려한 라인업 사이로 민석 씨의 10년 된 국산 중형차가 갤갤거리는 엔진 소리를 내며 들어섰습니다. 주차 요원이 난감한 표정으로 다가왔지만 민석 씨는 애써 당당한 표정으로 차를 세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야말로 그들이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골프웨어로 한껏 멋을 낸 동창들과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그들의 아내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수진 씨 도착했어요. 저기 보이죠? 저 사람들이에요. 민석 씨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수진 씨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녀의 드레스 코드는 청담동 며느리 룩이었습니다. 단아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진주 귀걸이, 그리고 과하지 않은 메이크업까지. 누가 봐도 교양 있고 기품 넘치는 모습이었죠. 긴장하지 마세요, 자기야. 어깨 펴고 허리 세우고. 아저씨는 오늘 이 구역의 주인공이에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저만 믿으세요. 수진 씨가 민석 씨의 손등을 톡톡 두드려주며 윙크를 보냈습니다. 그 여유로운 미소에 민석 씨도 깊게 심호흡을 하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어이, 박민석? 이제 오냐? 야, 차 소리가 아주 탱크 지나가는 줄 알았다. 폐차장 가는 길에 들른 거냐? 차에서 내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진호의 빈정거림이 날아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킬킬거리며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민석 씨를 훑어내리며 먹잇감을 찾는 하이에나처럼 번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석 씨가 차 문을 닫고 똑바로 섰을 때 그들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항상 구부정한 어깨에 헐렁한 등산복 차림이던 민석 씨가 아니었습니다. 몸에 딱 맞춘 감색 정장은 그의 넓은 어깨와 탄탄한 가슴 근육을 돋보이게 했고, 왁스로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는 중후한 멋을 풍겼습니다. 무엇보다 45년 동안 그를 짓누르던 패배감이 사라지고 알 수 없는 자신감이 흐르고 있었죠. 야, 너 박민석 맞냐? 진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선글라스를 벗으며 물었습니다. 그때 조수석 문이 열리고 수진 씨가 내렸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나는 그녀의 미모에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남자들은 넋을 잃고 쳐다봤고 여자들은 질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스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석 씨 약혼녀 이수진입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오는 길에 민석 씨가 제 컨디션 챙기느라 좀 천천히 왔어요. 수진 씨가 민석 씨의 팔짱을 끼며 우아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스킨십과 상냥한 말투에 진호와 친구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알바생이라며 무시했던 그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고급스러운 아우라가 풍겨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머, 진짜 약혼녀라고. 세상에 나이 차이가 꽤 나 보이는데. 민석 씨 능력 좋네. 어디서 이런 연기를 꼬셨어. 돈 좀 썼나 봐. 진호의 아내 미란이 팔짱을 끼고 삐딱하게 서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동창의 부인들 사이에서 여왕벌로 통하는 인물로 남편의 돈을 믿고 거만하기 짝이 없는 여자였죠. 미란의 말에 다른 부인들도 호흡 깔깔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요즘은 돈만 있으면 다 된다더니 민석 씨 로또라도 맞았어. 아가씨, 솔직히 말해봐요. 빚 있죠? 아니면 뭐 약점 잡혔나? 초면에 무례하기 짝이 없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민석 씨의 얼굴이 굳어지며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글생글 웃으며 미란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어머, 사모님들은 사랑해도 값이 매겨지나 봐요. 저희는 그런 거 없는데요. 제가 민석 씨 쫓아다니느라 고생 좀 했죠. 이 남자가 워낙 듬직하고 진국이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프로포즈 했어요. 요즘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빈 깡통 같은 남자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 민석 씨는 볼수록 진국이더라고요.
수진 씨의 뼈 있는 한마디에 미란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남자. 딱 자신의 남편 진호를 두고 하는 말 같았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던 진호도 헛기침을 하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아, 그래. 뭐, 축하한다. 일단 짐 풀고 밥이나 먹자. 야, 민석아. 너 오늘 회비 안 냈지? 몸으로 때워야 하는 거 알지? 저기 바비큐 그릴 좀 세팅해라. 우린 손이 귀해서 말이야. 진호가 화제를 돌리며 민석 씨에게 자비를 시키려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군말 없이 네 하고 움직였을 민석 씨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수진 씨가 민석 씨의 팔을 더 꽉 잡으며 나섰습니다. 어머, 회장님. 손이 귀하시다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건장해 보이시는데. 그리고 오늘은 다 같이 즐기러 온 거 아닌가요? 왜 제 남편한테만 일을 시키시죠? 아니, 뭐 동창끼리 돕고 사는 거지. 민석이가 원래 이런 거 잘해. 힘이 장사잖아. 노가다 짬밥이 있는데. 진호가 비아냥거리며 민석 씨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노가다. 그 단어에 민석 씨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수진 씨가 나서려는 찰나 민석 씨가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괜찮아요, 수진 씨. 내가 할게. 민석 씨는 재킷을 벗어 수진 씨에게 건네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드러난 팔뚝에 굵은 힘줄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그릴 은업소용 대형 그릴이라 성인 남자 2명이서도 들기 힘든 무게였습니다. 끙끙대며 옮기려던 글램핑장 직원들이 난처해하고 있었죠. 비켜보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민석 씨가 직원들을 물리고 그릴 앞에 섰습니다. 진호와 친구들은 팔짱을 끼고 구경했습니다. 야, 저거 혼자 못 들어. 허리 나간다. 쟤 또 객기 부리네. 비웃음 섞인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민석 씨는 그릴 양쪽 손잡이를 잡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0년 전 매트 위에서 상대를 맺히던 그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현장에서 수백 킬로그램의 자재를 나르며 단련된 실전 근육이 꿈틀거렸습니다. 흡! 기합 소리와 함께 민석 씨의 팔 근육이 터질 듯 팽창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육중한 무쇠 그릴 이 허공으로 번쩍 들려졌습니다. 끙하는 신음조차 없이 민석 씨는 가볍게 그릴을 들고 지정된 장소까지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그릴 이 바닥에 놓이자 주변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와! 누군가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구경하던 여자들의 눈이 동그라졌습니다. 배 나온 아저씨인 줄 알았던 민석 씨의 셔츠 위로 터질 듯한 등 근육과 팔 근육이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건 헬스장에서 만든 보여주기식 근육이 아니라 생활과 노동으로 다져진 진짜 사내의 몸이었습니다. 어머, 민석 씨 힘이 장사네. 저걸 혼자 들었어? 미란이 부채질을 하며 곁눈질로 민석 씨를 훔쳐보았습니다. 진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이 시킨 일 때문에 오히려 민석 씨가 돋보이게 된 꼴이었으니까요. 민석 씨는 손을 툭툭 털며 아무렇지 않게 돌아왔습니다.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수진 씨가 손수건을 꺼내 민석 씨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자기야. 역시 멋있다. 남자는 힘이지. 수진 씨가 일부러 들리라는 듯 큰 소리로 칭찬하며 민석 씨의 볼에 쪽 소리나게 뽀뽀를 했습니다. 민석 씨의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지만 기분은 날아갈 듯 했습니다. 진호와 친구들은 그 모습을 보며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었죠. 점심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메뉴는 최고급 한우였습니다. 진호는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듯
비싼 고기를 깔아놓고 으스댔습니다. 자, 많이들 먹어라. 이게 1등급이다. 민서가, 너 이런 고기 처음 보지? 평소에 삼겹살이나 먹을 텐데 오늘 포식해라. 진호가 고기 한 점을 민석 씨 접시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마치 적선하듯 주는 태도에 민석 씨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회장님. 고기가 좀 질겨 보이는데요? 우리 민석 씨는 입맛이 까다로워서 이런 냉동 고기는 잘 안 먹는데. 뭐, 냉동? 야, 이거 생고기야. 내가 뭘 안다고 떠들어? 진호가 발끈했습니다. 아, 그래요? 색깔이 영 아니길래. 그리고 굽는 솜씨가 영 별로시네요. 육즙이 다 빠졌잖아요. 이래서야 좋은 고기 다 버리겠네. 수진 씨는 젓가락으로 고기를 뒤적거리며 팩폭을 날렸습니다. 진호는 씩씩거리며 집게를 던졌습니다. 그럼 내가 구워보든가. 알바했다며? 고기 굽는 건 잘하겠네. 네, 제가 좀 굽죠. 근데 저는 제 남자 먹을 것만 구워요. 수진 씨는 집게를 집어들고 능숙한 솜씨로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현란한 손놀림으로 고기를 뒤집고 자르는 모습은 마치 예술가 같았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최상의 고기 한 점을 민석 씨 입에 넣어주며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아, 해봐요, 자기야. 민석 씨가 입을 벌려 고기를 받아 먹자 수진 씨는 사랑스럽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특히 미란을 비롯한 부인들은 질투심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자신들의 남편은 고기는커녕 물 한 잔도 안 떠다 주는데 저 늙다리 노총각은 젊고 예쁜 여자한테 황제 대접을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식사가 무르익을 무렵 진호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회심의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민서가 너 결혼한다며. 식장은 잡았냐? 예물은? 아, 집은 그 빌라에서 시작하는 거고. 재수 씨, 괜찮겠어? 그 집 비세고 곰팡이 핀다던데. 진호의 말에 분위기가 다시 싸해졌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건드려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미란도 거들었습니다. 어머, 진짜? 그럼 혼수는? 아가씨, 몸만 가는 거야? 민석 씨가 돈이 없어서 어떡해. 우리 남편이 좀 보태줄까? 적선하는 셈 치고. 그들의 조롱은 도를 넘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가 참지 못하고 나서려는데 수진 씨가 테이블 아래로 민석 씨의 허벅지를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고 빛바랜 통장 하나였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 집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해요. 그리고 민석 씨, 돈 없지 않아요. 수진 씨가 통장을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이게 뭔데? 진호가 의아한 듯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펼쳐본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야? 통장에는 영이 수도 없이 찍혀 있었습니다. 잔액 5억 원. 민석 씨가 20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며 악착같이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평소 검소하다 못해 궁상맞게 살았던 민석 씨였기에 가능한 금액이었죠. 사실 이 통장은 어젯밤 수진 씨가 집안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민석 씨, 겉멋만 들어서 빚내서 외제차 끄는 사람들과는 달라요. 성실하게 땀 흘려서 모은 진짜 알짜부자라고요. 집이요? 결혼하면 바로 아파트 살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살림 걱정 말고 본인들 빚이나 갚으세요. 회장님, 저번에 사업하다가 부도날 뻔했다는 소문 있던데. 수진 씨의 폭탄 발언에 진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사실 진호는 무리한 투자로 빚더미에 앉은 상태였고
겉으로만 부자인 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는데 수진 씨가 어떻게 알았는지 전곡을 찌른 것입니다. 너 그걸 어떻게 해? 아, 제가 예전에 알바하던 식당에 회장님 채권자들이 와서 난동 부린 적 있거든요. 세상 참 좁죠? 수진 씨가 생긋 웃었습니다. 좌중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던 진호가 사실은 빚쟁이였고 무시했던 민석 씨가 현금 5억을 가진 알짜배기였다니.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미라는 남편을 쏘아보며 바가지를 긁기 시작했고 다른 친구들은 민석 씨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야, 민석아. 너 진짜였어? 와, 무서운 놈이네. 티도 안 내고. 민석 씨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자신의 통장을 찾은 것도 놀라웠지만 그걸로 이렇게 통쾌한 한 방을 날려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수진 씨가 민석 씨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맞죠? 이게 바로 반전의 맛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아저씨가 갑이에요. 민석 씨는 수진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고 부드러웠지만 그 어떤 거인의 손보다 든든했습니다. 야유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두 사람만은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호의 몰락과 민석 씨의 진짜 비상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북한 강변에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글램핑장에는 어둠과 함께 묘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지만 그 평온함은 곧 깨질 살얼음판과도 같았습니다. 낮에 있었던 통장 공개 사건 이후 동창회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어 있었습니다. 진호의 아내 미란을 비롯한 다른 부인들은 더 이상 민석 씨를 노총각이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알뜰살뜰하게 모은 5억이라는 현금 자산과 듬직한 체격, 그리고 젊고 예쁜 약혼녀까지 둔 능력자로 대우하며 은근슬쩍 친한 척을 해대기 시작했죠. 어머, 민석 씨. 고기 굽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요. 우리 남편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는데. 수진 씨는 좋겠어요. 이런 남편 둬서. 맞아. 요즘은 현금이 최고지. 빚만 잔뜩 있는 껍데기 부자들보다 훨씬 낫지. 안 그래요. 부인들의 호들갑에 진호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조차 민석 씨를 추켜 세우며 자신을 깎아내리자 진호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그는 소주병을 입에 털어넣으며 민석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감히 내까짓게 나를 망신 줘. 내 돈 없고 백 없는 주제에 감히. 술 기운이 오르자 진호의 눈에 살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구석으로 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석이냐? 나다. 지금 애들 좀 데리고 와라. 내가 있는 곳 좌표 찍어줄 테니까. 아니, 뭐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좀 손봐줄 놈이 하나 있어서. 그래. 겁만 좀 줘서 무릎 꿇리게만 해. 돈은 두둑이 줄 테니까.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전화를 끊는 진호의 모습. 정말이지 치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글램핑장 입구 쪽에서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사내 대여섯 명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험상궂은 인상에 문신을 드러낸 그들은 딱 봐도 질 나쁜 동네 건달들이었습니다. 진호가 눈짓을 보내자 그들은 비틀거리며 민석 씨네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냄새 좋다. 형님들, 여기 고기 좀 남습니까? 우리도 좀 같이 먹읍시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씹던 껌을 짝짝 씹으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즐겁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부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남편 뒤로 숨었고 남자들도 겁에 질려 눈만 굴릴 뿐이었습니다. 진호만이 유일하게 여유로운 표정으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민석 씨가 고기를 굽던 집게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희 일행끼리 식사 중입니다.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죠. 민석 씨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건달들의 심기를 건드린 모양입니다. 어라, 이 아저씨 말하는 것 좀 보소. 우리가 거지야. 돈 줄 테니까 고기 내놓으라고. 그리고 옆에 있는 아가씨, 술 좀 따르고. 건달 하나가 희죽거리는 얼굴로 수진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 씨는 겁을 먹기는커녕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술은 댁들끼리 따라 드세요. 여기 술집 아니거든요. 뭐? 이 기집애가 진짜. 자존심이 상한 건달이 수진 씨의 손목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건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민석 씨가 건달의 손목을 쇠파이프처럼 단단하게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알아. 여자한테 손대지 말라고 했을 텐데. 민석 씨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그 순박한 노총각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냥감을 노려보는 맹수의 눈빛, 아니 20년 전 매트 위에서 상대를 제압하던 유도 선수의 본능이 깨어난 눈빛이었습니다. 이 새끼가 안 나. 건달이 팔을 빼려 안간힘을 썼지만 민석 씨의 악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민석 씨는 잡은 손목을 가볍게 비틀며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으아! 건달의 비명이 글램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다른 건달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달려들었습니다. 야, 저거 죽여. 맥주병을 든 놈, 야구 방망이를 든 놈들이 민석 씨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부인들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가렸고 진호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박민석이 피떡이 되는 꼴을 보겠구나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진호의 기대는 단 3초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민석 씨는 달려드는 놈의 멱살을 잡고 그대로 뒤로 누우며 배대 뒤치기를 시전했습니다. 쿠당탕. 거구의 사내가 민석 씨의 머리 위로 붕 날아가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80kg 넘는 거구가 종이 인형처럼 날아가는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민석 씨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음 상대를 맞이했습니다.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 놈의 팔 안쪽으로 파고들더니 순식간에 업어치기를 들어갔습니다. 획! 쾅! 흙먼지가 일며 두 번째 놈이 나가떨어졌습니다. 민석 씨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하나 없었습니다. 잡고 당기고 맺힌다. 유도의 정석이자 가장 강력한 기술들이 춤을 추듯 펼쳐졌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민석 씨는 물 흐르듯 움직이며 상대를 하나씩 제압해 나갔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교육, 아니 참교육의 현장이었죠. 20년 동안 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나르며 단련된 실전 근육과 과거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지냈던 기술이 만나니 그야말로 인간 흉기가 따로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우두머리가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불빛에 번뜩였습니다. 이 자식이 다 죽여버릴 거야. 칼을 본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수진 씨마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민석 씨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위험해요. 피해요. 하지만 민석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진 씨를 등 뒤로 감추며 천천히 재킷을 벗었습니다.
수진 씨, 눈 감아요. 금방 끝납니다. 민석 씨는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며 우두머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우두머리가 괴성을 지르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민석 씨는 상체를 살짝 뒤로 젖혀 칼날을 피하더니 놈의 팔을 낚아채어 관절을 꺾어버렸습니다. 우드득 소름 끼치는 뼈소리와 함께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민석 씨는 놈의 깃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밭다리 후리기로 마무리했습니다. 쿵! 우두머리마저 대자로 뻗어버리자 글램핑장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는 건달 5명, 그리고 그 가운데 셔츠 단추 하나 풀어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민석 씨. 그 모습은 마치 전장 한가운데 우뚝 선 장군과도 같았습니다. 민석 씨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재킷을 주워 툭툭 털었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진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진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벌벌 떨고 있었죠. 자신이 부른 깡패들이 1분도 안 되어 전멸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진호야. 나는 모르는 일이다. 얘네들이 갑자기. 진호가 비굴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민석 씨는 그런 진호를 내려다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호야. 민석아. 친구끼리 말로 하자. 응. 내가 아까 말했지. 내 여자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고. 민석 씨가 진호의 멱살을 잡으려는 찰나 바닥에 쓰러져 있던 우두머리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잠깐만요. 형님. 우두머리가 퉁퉁 부은 눈으로 민석 씨를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을 몰라봤습니다. 마장동 불곰 형님 아니십니까? 마장동 불곰. 뜬금없는 별명에 민석 씨도 어리둥절했습니다. 알고 보니 민석 씨가 20대 초반 잠시 유도 코치로 일할 때 가르쳤던 말썽꾸러기 제자 중 하나가 바로 이 우두머리였던 겁니다. 그때 민석 씨의 별명이 불곰이었는데 워낙 힘이 좋고 한번 화나면 무서워서 붙여진 별명이었죠. 철수냐? 너 박철수 맞지? 네, 형님.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형님이 여기 계신 줄 모르고. 이 형님이 어떤 분인데 감히. 야, 다 대가리 박아. 우리 스승님이다. 우두머리의 호통에 널브러져 있던 똘마니들이 영문도 모른 채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황이 묘하게 돌아갔습니다. 진호는 입을 떡 벌리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깡패들조차 형님으로 모시는 박민석. 도대체 저 녀석의 정체는 무엇인가? 진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석 씨는 한숨을 내쉬며 철수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철수야, 너 아직도 이러고 사냐? 정신 차리라고 했지. 죄송합니다, 형님. 먹고 살다 보니. 근데 형님, 저 돼지 같은 놈이 돈 주면서 형님 좀 손봐달라고 해서 온 겁니다. 저놈이 나쁜 놈입니다. 철수가 손가락으로 진호를 가리켰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인들은 경악하며 진호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기 동창을 청부 폭행하려고 한 거야. 최진호 씨 정말 인간 말종이네. 미란도 얼굴을 감싸주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 미친 인간아. 빚쟁이인 것도 모자라서 이제 범죄자까지 되려고 해. 내가 못 살아 정말. 진호는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쓰레기 취급을 받고 아내에게는 이혼당할 위기에 처했으며 자신이 부른 깡패들에게는 오히려 위협을 받는 상황. 그야말로 자승자박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수진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 씨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민석 씨가 걱정스레 묻자 수진 씨는 와락 민석 씨의 품에 안겼습니다.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 아저씨, 아니 자기야. 진짜 멋있었어요. 민석 씨는 쑥스러운 듯 수진 씨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45년 동안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비로소 활짝 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초라한 노총각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괴물이 될 수도 있는 진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밤은 아직 길었고 진호의 몰락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철수가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 아주 재밌는 건수가 하나 있어서요. 네, 짭짤할 것 같습니다. 저기 돼지놈 하나 있는데 털면 꽤 나올 것 같습니다. 철수의 눈빛이 진호의 명품 시계와 차 열쇠를 향해 번뜩였습니다. 진호는 직감했습니다. 오늘 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화려했던 글램핑장의 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모닥불은 이미 꺼져버렸고 그 자리에는 욕망과 허세가 타다 남은 재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민석 씨를 손봐주러 왔던 건달 철수는 이제 진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으니까요. 야, 이 돼지 같은 놈아. 돈 준다며. 우리 형님 건드린 값은 둘째 치고 우리 애들 병원비랑 기름값은 줘야 할 거 아니야. 지갑 내놔. 시계도 풀고. 철수의 위협에 진호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기요. 형님. 제가 지금 현금이 없어서 내일 꼭 입금해 드릴게요. 제 명함 보셨잖아요. 저 건설회사 대표예요. 믿어주세요. 대표는 무슨 개뿔. 야, 네 차 조회해 보니까 리스비 6개월 밀려있더라.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사기꾼 새끼가 감히 누구한테 공수표를 날려. 철수가 진호의 명품 시계를 억지로 풀어 챙겼습니다. 진호는 울상을 지으며 주변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야, 영철아. 너 돈 좀 있냐? 내가 나중에 이자 쳐서 갚을게. 미란아, 여보. 당신 지갑 좀 줘봐. 일단 급한 불은 꺼야지.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영철을 비롯한 친구들은 똥물이라도 튀길세라 고개를 돌려버렸고 아내 미라는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진호를 노려보았습니다. 미쳤어. 내가 너한테 줄 돈이 어디 있어. 빚쟁이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너 오늘부로 끝이야. 내일 법원에서 봐. 미란이 진호의 손을 뿌리치며 돌아섰습니다. 진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동창회 회장이라며 거들먹거리던 몇 시간 전과는 딴판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그 꼴을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수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판 무덤에 스스로 들어간 꼴이었으니까요. 그때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 경찰차 3대가 들이닥치자 철수와 건달들은 당황하며 도망칠 구멍을 찾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들이 테이저건을 들고 그들을 포위했기 때문입니다. 꼼짝 마. 전원 손 머리 위로 올려. 흉기 버리고 엎드려. 경찰의 고함 소리에 철수와 건달들은 순순히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진호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경찰에게 기어갔습니다. 경찰관님, 살려주세요. 저놈들이 저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기 저놈, 박민석이 저놈들을 시켜서 저를 폭행했다고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진호는 끝까지 민석 씨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경찰관이 민석 씨를 의심스런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민석 씨의 셔츠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주변에는 쓰러진 건달들이 있었으니 오해할 만도 했습니다. 당신이 박민석입니까? 폭행 사주 혐의 인정합니까?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다가오자 수진 씨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피해자예요. 저 최진호라는 사람이 먼저 깡패들을 불렀고 제 남편은 정당방위를 한 것뿐이라고요. 여기 증인들도 다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수진 씨가 동창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친구들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는 걸 눈치챘는지 하나둘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진호가 전화해서 애들 불렀어요. 민석이는 그냥 방어만 했고요. 진호가 먼저 시비 걸었어요. 우리는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미란조차 경찰에게 진술했습니다. 제 남편이, 아니, 저 인간이 평소에도 분노 조절을 못해요. 깡패들 불러서 친구를 때리라고 시킨 거 제가 다 봤어요. 저 인간 좀 잡아가세요. 아내의 배신에 진호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여보, 당신 미쳤어. 어떻게 남편한테. 시끄러워. 쪽팔려서 못 살겠네, 진짜. 경찰관은 진호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신원 조회를 하던 다른 경찰관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김 형사님, 이 사람 수배 중입니다. 뭐? 수배? 네. 서울청 경제팀에서 찾고 있던 투자 사기범입니다. 피해 금액만 30억이 넘네요. 사기, 횡령, 유사수신 행위까지 아주 화려합니다. 경찰의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식에 글램핑장은 또 한 번 뒤집어졌습니다. 단순히 허세 부리는 빚쟁이인 줄 알았더니 전문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뭐야? 그럼 우리 투자금은? 야, 최진호. 내 돈 내놔. 내 퇴직금 어떻게 할 거야? 영철이 진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영철도 진호의 꼬임에 넘어가 꽤 큰 돈을 투자한 상태였던 겁니다. 친구들의 고함과 진호의 비명이 뒤섞인 아비규환의 현장. 민석 씨는 조용히 수진 씨의 손을 잡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들을 것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란스러운 글램핑장을 뒤로하고 강가로 내려왔습니다. 시원한 강바람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머리를 식혀주었습니다. 민석 씨는 강물에 비친 달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네요. 네. 정말 끝났네요. 수진 씨가 민석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보여줄 것도 다 보여줬고 복수도 통쾌하게 끝났으니까요.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쿨하게 헤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네 아저씨, 고생 많았어요. 나 같은 놈 때문에 험한 꼴 보고 약속대로 수고비는 넉넉히 챙겨줄게요. 보증금도 마련해 줄 테니까 이제 걱정 말고. 민석 씨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보내주기 싫다. 계속 같이 있고 싶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억지로 삼키느라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수진 씨가 고개를 들어 민석 씨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다예요. 네. 그냥 돈 주고 끝. 계약 끝났으니까 이제 남남이다. 이거예요. 아니 뭐. 수진 씨는 젊고 앞길도 창창한데 나 같은 아저씨랑 엮이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일은 그냥 하룻밤 꿈이었다고 생각하고 민석 씨는 짐짓 쿨한 척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때 수진 씨가 민석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꿈 아니면요? 네.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면 어떡할 건데요? 전 아저씨 돈 보고 연기한 거 아니에요. 처음엔 갈 데 없어서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라고요.
수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까 깡패들이 칼 들고 설치는데 아저씨가 제 앞 막아서는 거 봤어요.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누가 나 지켜준 거. 아버지도 빚만 남기고 도망갔고 친척들도 다 외면했는데 생판 남인 아저씨가 목숨 걸고 지켜줬잖아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냥 돈 받고 떠나요. 수진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민석 씨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45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빙하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 씨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수진 씨, 나가진 거라곤 그 5억 통장 하나랑 늙어가는 몸뚱이 뿐이에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재미없는 아저씨랑 평생 지지고 볶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평생이요. 네. 계약 말고 진짜로. 민석 씨의 투박한 프로포즈에 수진 씨가 울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고기 반찬 매일 해줄 거예요. 그럼요. 한우 1등급으로만. 청소랑 빨래는 같이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힘쓰는 건 다 할게요. 그럼 됐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수진 씨가 민석 씨의 품에 안겼습니다. 강물 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소란스러웠던 세상의 소음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강변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짜로 시작된 인연이 진짜 사랑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꽃피기도 전에 마지막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오던 두 사람 앞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동네 양아치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백이들이었죠. 강태욱 관장님 되십니까? 민석 씨가 멈칫했습니다. 강태욱? 그것은 민석 씨가 개명하기 전 유도 국가대표 상비군 시절 쓰던 이름이었습니다. 20년 전 그 사건 이후 잊고 살았던 이름이 불리자 민석 씨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구십니까?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20년 전 일 결자해지하셔야죠. 민석 씨의 손이 수진 씨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수진 씨는 영문을 모른 채 불안한 눈으로 민석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민석 씨가 유도를 그만두고 이름을 바꾸고 숨어 살아야 했던 진짜 이유. 그 거대한 비밀이 다시금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수진 씨, 먼저 차에 가 있어요. 하지만 아저씨, 금방 갈게요. 걱정 마요. 나 믿죠? 민석 씨는 수진 씨를 차로 보내고 검은 양복들과 마주 섰습니다. 가서 전해라. 강태욱은 죽었다고. 지금은 박민석으로 산다고. 회장님께서는 살아있는 강태욱을 원하십니다. 거절하시면 옆에 계신 아가씨가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협박입니까? 제안입니다. 사내들이 물러가고 민석 씨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행복해지려는데 과거의 망령이 다시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민석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라면 20년 전 묻어두었던 야수성을 다시 깨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차로 돌아온 민석 씨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습니다. 자기야, 무슨 일이에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냥 옛날 지인들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민석 씨는 애써 웃으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수진 씨, 우리 여행 갈까요? 여행이요. 갑자기. 네. 어디든 좋아요. 바다도 좋고 산도 좋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갑시다. 민석 씨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탁 트인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수석에서 잠든 수진 씨의 얼굴을 보며 민석 씨는 다짐했습니다. 이 여자의 평온한 잠을 그 어떤 놈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겠노라고. 그것이 비록 자신의 과거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여행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와의 이별,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향한 질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또 다른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에게도 민석 씨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으니까요. 자기야, 사실 나도 할 말 있는데. 잠에서 깬 수진 씨가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요? 아까 그 사람들, 우리 아빠 빚쟁이들 아니에요. 네. 그럼요. 사실 우리 아빠 빚쟁이한테 쫓기는 게 아니라 수진 씨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석 씨가 핸들을 놓칠 뻔할 정도로 말이죠. 과연 수진 씨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반전의 연속. 이 커플의 운명은 과연 어디로 흘러갈까요? 강원도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 민석 씨의 낡은 중형차는 어둠을 가르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죠. 민석 씨는 백미러를 힐끔거렸습니다. 아까 그 검은 양복들이 따라오지는 않는지 신경이 곤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유도계의 유망주였던 강태욱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도망치듯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좌절, 그리고 스승님께 죄송한 마음에 야반도주하듯 떠나왔던 기억들. 그 과거가 이제 와서 자신을,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민석 씨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조수석에 앉아있던 수진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야, 차 돌려요. 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여행 가기로 했잖아요. 여행은 나중에 가요. 지금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아까 그 사람들이 말한 회장님 댁으로 가요. 민석 씨는 깜짝 놀라 브레이크를 밟을 뻔했습니다. 수진 씨, 제정신입니까? 거기가 어딘 줄 알고 가요. 내가 20년 전에 빚진 게 있는 무서운 분들이에요. 가면 뼈도 못 추릴 수도 있어요. 수진 씨까지 위험해진다고요. 아니요. 안 위험해요. 수진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민석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장님이 우리 아빠거든요. 민석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빠요. 네. 빚쟁이에 쫓기는 흙수저 알바생 이수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저 가출한 상태예요. 아빠가 정략 결혼시키려고 해서 도망쳐 나온 거라고요. 순간 차 안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민석 씨는 멍하니 수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빚쟁이에 쫓겨갈 곳 없다던 그 불쌍한 아가씨가 사실은 검은 양복들을 부리는 회장님의 딸이라니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아까 그 양복들이 나 찾으러 온 게 아니라, 네, 저 잡으러 온 거예요. 아빠가 사람 풀어서 저 감시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자기랑 같이 있으니까 겸사겸사 자기한테도 볼 일이 있다고 한 거고요. 민석 씨는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었습니다. 낡은 빌라에 얹혀 살던 가짜 약혼녀가 재벌집 딸이라니. 민석 씨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 회장님이란 분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누구길래 나를 찾는다는 겁니까? 대한체육회 이사장이자 태산건설 회장, 이태산 씨요. 아시죠? 자기 옛날 스승님, 이태산. 그 이름 석자가 민석 씨의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20년 전 고아나 다름없던 자신을 거두어 유도를 가르쳐주고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만들어주셨던 은인. 하지만 결정적인 시합에서 부상을 당해 올림픽의 꿈이 좌절되자 면목이 없어 인사도 없이 도망쳐 나왔던 바로 그 스승님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핸들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운명이라는 게 참 짓궂기도 합니다. 하필이면 사랑하게 된 여자가 스승님의 딸이라니요. 그것도 자신을 20년 동안이나 찾아 헤매던 그분의 딸을 말입니다. 미안해요, 속여서.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돈 보고 접근하는 남자들한테 너무 많이 대여서 이번엔 진짜 나 자체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수진 씨가 민석 씨의 팔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자기 식당에서 나 구해줬을 때 알았어요. 이 남자는 진짜구나. 돈도 없고 백도 없지만 정의롭고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먼저 다가간 거예요. 민석 씨는 고개를 들어 수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젖은 그녀의 얼굴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20년 전 도망쳤던 비겁한 제자가 이제는 당당한 사위가 되어 돌아갈 기회가 온 것입니다. 민석 씨는 결심한 듯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 갑시다. 회장님 댁으로. 이번엔 안 도망갑니다. 당신 지키러 가는 거니까요. 차는 서울 평창동의 고지대, 으리으리한 저택들이 모여있는 부촌으로 향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육중한 철문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민석 씨의 낡은 차가 대문 앞에 서자 인터폰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경비원들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정원을 지나 현관 앞에 도착하니 아까 보았던 검은 양복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차에서 내리는 수진 씨를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오셨습니까?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진 씨는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민석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석 씨는 잔뜩 긴장한 채 그녀의 손에 의지해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 고급스러운 샹들리에, 그리고 벽에 걸린 거대한 호랑이 그림. 그 압도적인 분위기에 민석 씨는 절로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호피 무늬 소파에 앉아있는 백발의 노인이 보였습니다. 세월이 흘러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는 호랑이 같은 사내. 바로 이태산 회장이었습니다. 왔느냐? 이 회장의 굵은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수진 씨가 먼저 달려가 아빠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아빠, 나왔어. 근데 화내지 마. 나 결혼할 사람 데려온 거야. 이 회장은 딸을 한번 쓱 쳐다보고는 그 뒤에 서 있는 민석 씨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민석 씨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스승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못난 제자 강태욱, 이제야 인사드립니다. 민석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주한 스승 앞에서 그는 다시 20대 초반의 죄인 같은 제자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석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팡이 짚는 소리가 쿵, 쿵 심장을 때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민석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놈아, 살아서 돌아왔으면 됐다. 어디 가서 굶어 죽지는 않았나 걱정했더니 등치는 더 좋아졌구나. 이 회장은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민석 씨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태우가, 내 아들 태우가. 왜 도망갔어? 금메달 못 땄다고 내가 너를 내치기라도 할 줄 알았더냐? 스승님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민석 씨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어서 성공해서 돌아오려고 했는데
사는 게 마음대로 안 돼서. 이 회장은 민석 씨의 등을 두드리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성공? 사지 멀쩡하고 심지어 내 딸내미 마음까지 훔쳐왔으면 그게 성공이지 뭐가 성공이냐? 알고 보니 이 회장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가 동창회에서 수진 씨를 구해준 일 깡패들을 상대로 무쌍을 찍은 일까지 보고를 받았던 것이죠. 이 회장은 수진 씨가 가출해서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그녀가 어떤 남자를 데려오는지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글램핑장에서 깡패놈들 매치기 하는 영상, 내가 다 봤다. 폼이 하나도 안 죽었더구나. 역시 내 수제자야. 이 회장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민석 씨는 쑥스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 앉아라. 술이나 한잔하자. 20년 묵은 회포를 풀어야지. 그날 밤 평창동 저택에서는 늦게까지 술잔이 오갔습니다. 50년 산 양주가 몇 병이나 비워졌죠. 이 회장은 민석 씨에게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민석 씨가 낮에는 공사판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5억을 모았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 회장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그거다. 내가 너를 좋아했던 이유가 바로 그 성실함이다. 요령 피우지 않고 우직하게 한 길만 파는 거. 내 사위 자격 충분하다. 아빠, 그럼 우리 결혼 허락하는 거야? 수진 씨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이 회장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허락은 무슨. 당장 날 잡아. 대신 조건이 있다. 네, 회장님. 말씀만 하십시오. 민석 씨가 군기를 바짝 들고 대답했습니다. 내 딸 고생시킨 값은 치러야지.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아까운 재능, 썩히는 거 더 이상 못 본다. 내 밑으로 들어와라. 태산 건설 경호실장 맡고 동시에 우리 재단 유도팀 감독도 맡아. 내가 못 이룬 꿈 후배들 키워서 이뤄봐야지. 민석 씨는 가슴이 벅차올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재벌 사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유도복을 다시 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스승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말이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숨 바쳐서 수진 씨랑 스승님 모시겠습니다. 누가 스승님이냐? 이제 장인어른이라고 불러라. 네, 장인어른. 거실이 떠나갈 듯한 민석 씨의 대답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진 씨는 민석 씨의 팔을 꼭 끌어안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흑수저 알바생인 줄 알았던 그녀가 사실은 다이아몬드 수저였고 노총각인 줄 알았던 그가 사실은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다는 사실. 이 완벽한 해피엔딩을 위해 신은 두 사람을 그토록 험난한 길로 돌아가게 했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 씨는 일찍 일어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몸을 풀고 있는데 대문 밖이 소란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민석 씨가 경비원에게 묻자 경비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박민석 씨 지인이라며 들여보내달라고 난리입니다. 경찰서에서 풀려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민석 씨가 대문 밖을 내다보니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바로 최진호와 미란 그리고 영철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치장에서 밤을 새웠는지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꼬질꼬질한 옷차림으로 대문 창살을 붙잡고 애원하고 있었죠. 민석아, 우리야. 친구 진호.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민석 씨? 아니, 강태욱 씨. 우리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들은 뉴스를 보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간밤에 태산건설 회장의 잃어버린 수제자, 사위되어 돌아오다라는 기사가
대서특필되었거든요. 민석 씨가 재벌가의 사위가 되었다는 소식에 염치불구하고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까 싶어 달려온 것입니다. 민석 씨는 씁쓸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벌레 보듯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구제주처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들여보낼까요, 서방님? 경호원들이 민석 씨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민석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내쫓으세요. 그리고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경호원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다가가자 진호와 친구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민석아, 친구야, 우리가 남이가. 남이지. 아주 먼 남. 민석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과거에 찌질했던 인연들과는 영원히 안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새로운 가족과 펼쳐야 할 새로운 미래만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현관으로 들어서자 수진 씨가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자기야, 밥 먹어. 장모님이, 아니, 우리 집 주방 이모님이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놨어. 그래, 가자. 여보. 민석 씨는 수진 씨의 손을 잡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힘찼습니다. 이제 진짜 황금빛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세상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서울 시내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 앞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드는 태산 건설 회장의 외동딸 결혼식이니 오죽하겠습니까? 정재계 인사들이 보낸 화환이 호텔 입구부터 로비까지 줄을 지어 서 있었고 취재진들의 플래시 세례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진짜 주인공은 화려한 하객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신랑 박민석, 아니 이제는 본명인 강태욱으로 돌아온 우리 주인공이었습니다. 말끔한 턱시도를 차려입은 태욱 씨는 그야말로 장군감이었습니다. 넓은 어깨와 다부진 체격, 그리고 지난 45년의 풍파를 견뎌낸 깊은 눈빛은 그 어떤 재벌 2세보다도 품격 있어 보였습니다. 신부 대기실에는 수진 씨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모는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알바생 시절의 수수함은 온데간데없고 우아하고 기품 넘치는 재벌가 영예의 모습 그대로였죠.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명품 부케 대신 태욱 씨가 프로포즈할 때 줬던 소박한 안개꽃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두 사람의 약속이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웅장한 음악과 함께 신랑 입장이 선언되었습니다. 태욱 씨가 당당하게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객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 길 끝에는 장인어른 이태산 회장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자네,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그날로 유도 매트 위에 꽂히는 줄 알게. 걱정 마십시오, 장인어른. 제 목숨보다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태욱 씨가 씩씩하게 대답하자 이 회장은 호탕하게 웃으며 사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한편 호텔 정문 밖에서는 초라한 차림의 남자 셋이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최진호와 영철, 그리고 그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식장에 들어가서 태욱 씨에게 줄이라도 대보려고 했지만 철통 같은 보안을 뚫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기요, 저 신랑 친구라니까요. 고등학교 동창이라고요. 청첩장은 못 받았지만 축의금 내려온 거예요. 진호가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흔들며 애원했습니다. 사업은 망했고
아내에게 이혼당해 위자료 한 푼 없이 쫓겨난 진호의 몰골은 노숙자나 다름없었습니다. 영철도 사기를 당해 병원 문을 닫고 빚더미에 앉은 상태였죠. 죄송합니다. 신랑 측에서 특별 지시가 있었습니다. 최진호 씨 일행은 절대 출입 금지라고요. 돌아가세요. 경호원의 단호한 말에 진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찼어. 그때 민석이한테, 아니 태욱이한테 잘해줄걸. 밥이라도 한 끼 사줄걸. 후회의 눈물을 흘려봤자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화려한 호텔 안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태욱 씨와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서 신세 한탄을 하는 진호. 인생지사 세옹지 마요. 인과응보라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남을 무시하고 짓밟던 자들의 말로는 결국 이렇게 비참할 뿐입니다. 시간은 흘러 1년 뒤 서울의 한 번화가 건물 2층. 강태욱 유도관이라는 힘찬 글씨가 새겨진 간판이 걸렸습니다. 태산건설의 사위가 되었으니 편하게 살 법도 한데 태욱 씨는 굳이 자신의 힘으로 도장을 차렸습니다. 장인어른의 도움은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땀 흘려 모은 그 5억 원, 그 피 같은 돈으로 마련한 자신의 꿈의 터전이었으니까요. 도장하는 아이들의 기합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매치기 준비. 야! 흰 도복을 입은 태욱 관장님이 호랑이 같은 목소리로 구령을 붙였습니다. 배가 불룩 나온 동네 꼬마부터 다이어트를 하러 온 주부, 그리고 왕따를 당해 자신감을 찾으러 온 학생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태욱 씨의 지도를 받으며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태욱 씨는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야. 관장님도 인생에서 수십 번 넘어졌다. 근데 봐라.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잖아. 너희들도 할 수 있어. 아이들의 눈망울이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태욱 씨는 그 아이들을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 유도가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때를 말이죠. 이제 그는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장 문이 열리고 만삭의 임산부가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는 도시락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부른 배를 감싸 쥔 수진 씨였습니다. 여보, 식사하세요. 태욱 씨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아니, 무겁게 왜 직접 와요? 사람 시키지. 우리 튼튼히 놀라겠다. 태욱 씨가 수진 씨의 배에 귀를 갖다 대며 너스레를 떨자 수진 씨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당신 보고 싶어서 왔죠. 그리고 아빠도 오신대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 회장이 뒷짐을 지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손자에게 줄 금일봉과 장난감 유도복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이, 강 관장. 장사 좀 되나? 장인어른 오셨습니까? 덕분에 회원수가 벌써 100명이 넘었습니다. 허허, 역시 내 사위야. 근데 자네 건설 회사 일은 언제 할 건가? 이 늙은이 쓰러지면 자네가 맡아야지. 에이, 장인어른. 아직 정정하신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여기서 아이들 가르치는 게 더 좋습니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시죠. 이 회장은 혀를 쯧쯧하면서도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돈 욕심, 권력 욕심 없이 소박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사위가 내심 자랑스러웠던 겁니다. 점심시간 도장 한가운데 평상을 펴고 세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메뉴는 태욱 씨가 가장 좋아하는 제육볶음과 수진 씨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였습니다. 재벌가 회장님과 사장님 딸 그리고 유도관 관장님이 양푼에 밥을 비벼 먹는 풍경. 참으로 묘하면서도 정겨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행복해요. 수진 씨가 밥알 묻은 입으로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소.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 고마워요. 내 곁에 있어줘서. 태욱 씨가 수진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거칠고 투박한 손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곧 태어날 아이, 그리고 든든한 장인어른까지. 그가 지켜야 할 세상이 그 손 안에 모두 들어 있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태욱 씨는 도복띠를 고쳐 맸습니다. 오후 수업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태욱 씨는 창가에 서서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 속에 섞여 있을 또 다른 민석이들에게 태욱 씨는 마음속으로 응원을 보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비록 춥고 외로운 겨울일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봄이 옵니다. 저처럼 말이죠. 인생은 유도 한판승과 같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상황이 아무리 불리해도 중심을 잃지 않고 버티다 보면 반드시 뒤집을 기회는 옵니다. 45년 노총각, 흑수저 일용직 노동자였던 강태욱이 재벌가 사위가 되고 유도관 관장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계십니까? 가진 게 없다고 기죽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직 보여주지 않은 한 방이 남아 있습니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니까요. 태욱 씨가 힘차게 기압을 넣으며 매트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강태욱 유도관이라는 글자가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남자, 겉모습보다는 속이 꽉 찬 진짜 남자 강태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의 행복한 유도 한판승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테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태욱 씨네처럼 꽉 찬 행복과 통쾌한 반전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